안녕하십니까? 네. 태극기 집회 이게 오래됐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네. 반대 그때죠. 태극기 집회 예, 그때죠. 네네. 2016년 10년, 예, 17년 초까지. 예, 그때죠. 그때 한 2만 명 넘게 계좌 추적을 받았다고 제가 많게는 기억합니다. 5만 명까지 이야기도 썰도 있었습니다. 아, 예. 이 소송이 그동안 네. 진행이 됐습니까? 네네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그 태극기 집회 후에 한 6개월 정도 후에 네. 많은 사람들이 계좌가 추적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자기의 그렇죠. 이제 개인 정보가 네. 이제 추적됐다는. 예. 그래서 분노한 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한 그때 수백 명이 소송을 이제 제기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 부당하다 이렇게. 어. 근데 이제 그 정도가 보면은 네. 주민번호, 상세 주소 완전히 그 번지수까지. 그 다음에 휴대번호도 완전히 가리는 거 없이. 네. 심한 경우에는 직장명, 직장 번호까지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 완전 개인 정보인데. 그러니까요. 예. 개인 정보를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한 거죠. 아하. 이게 어떤 동일성 확인을 위해서 한다고 명분을 세운 건데 동명이 가려내려고. 그 이제 회원인지 아닌지. 아하. 회원이면은 이제 기부금 하는 어떤 법에서 일종의 위법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려내겠다는 취지인데 네. 그래서 뭐 영장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너무나 숫자도 과도하고 네. 그 다음에 이 각각 개인에 대해서 모은 정보도 너무 과도했던 거죠. 네. 그 당시에 그 느닷없이 이제 금융정보원으로부터 네. 당신의 계좌가 털렸습니다. 네. 네. 이런 통보를 받은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죠. 그 특히- 통보를 네, 받은 사람들 중에는 뭐 네. 고등학생도 있고 네. 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네. 특히나 서슬이 퍼런 문정권이 네. 들어서서 적폐청산한다고 난리를 할 때 네. 자신은 힘없는 어떤 시민이 음. 정권에 굉장히 반대되는 집회에 아하. 이렇게 참여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익이 네. 나 이런 정보로 이제 다른 것도 추적당하고 아하. 뭐 특히 세무 이런 거 네.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랬죠. 예, 실제로 여러 가지 반정부적인 그런 기세를 꺾어 놓는데 아주 유효하게 예, 그러한 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그 독재 정권이 독재를 하는 수법 중에 아주 교활한 수법 중에 하나가 네. 공포에 동원합니다. 그렇죠. 예. 쉽게 말 예를 들어 드릴까요? 그 예컨대 무슨 그 군대에서 이제 좀 질서가 안 잡힐 때 네. 하여튼 누군가 한 명을 찍어서. 불러내 가지고 막 두들겨 팹니다. 다른 장병들이 보라고. 그러면 맞는 거 보면서 다들 기가 바짝 들잖아요. 네, 네. 군기가 바로 잡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네. 실제로 저희 고성호 TV로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봉투에 네네. 돈을 조금 넣어가지고 후원을 직접 하러 오는 분들이 그렇죠. 계세요. 송금을 안 하고. 그러니까 네. 네네. 아니 이제 우리가 정권도 바뀌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계좌로 넣으세요. 네네. 저희들은 다 투명합니다. 못 믿어요. 네, 맞습니다. 저것들이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요. 네. 저는 그냥 제가 오는 게 마음이 편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어떤 자유하고 네. 기부를 하는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네. 후진적인 행태인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 달라고 어떤 손해를 인정하고 네. 국가기관의 잘못을 과도했다는 걸 인정해 달라고 예. 법원에 제기를 한 건데 네. 1심, 2심 뭐 역시나 예상대로 너무나 정말 귀를 닫고 네. 특히 그 어떠냐면은 주장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장 전체가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 사람에 대해서도 네. 동일성 확인 정도만 하면 되는 부분적인 그 정보를 취하면 되는데 그렇죠. 개인 식별이 완전히 가능하고 뭐 그 넘어서까지 직장 뭐 이런 것까지 되면 네. 그게 부당하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사람 숫자에 있어서도 보면은 자백을 하면 그걸 계좌를 털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 확인 예. 불필요하니까. 네. 근데 무조건 자기들 편의대로 그 문제되는 계좌에 송금한 사람 전체를 터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자 하면 또 확인도 안 해줘요. 자기들 좀 구린 부분이.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도 안 해주고 우리의 주장도 굉장히 비틀어서 제대로 반영도 안 그래서 하고. 1심, 2심에서 다 졌죠. 네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이제 예. 결국은 뭐
예상처럼 결국은 대법원 갈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네. 대법원이 결국은 이 부분을 제대로 풀어줄 것인가? 네. 저는 민낯을 뭐 보여주고 후진적이다 우리가 그 민낯을 보여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정권도 교체되었고 만약 대법원 구성이 좀 변화된다면은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선진적으로 나가자. 사실은 이게 태극기 집회로부터 비롯됐지만 네. 이게 반대편 성향을 가진 집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물론 촛불 집회에 대해서는 완전히 편향적으로 하나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 예. 물론 형평에 너무 안 맞았는데 이게 어떤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과 판례가 있으면은 네. 혜택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의 한쪽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하여튼 그래요. 이 대법은 언제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글쎄 그거는 대법원은 완전히 고무줄이거든요. 정해놓은 그건 없으니까 네. 일단 막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고 유서를 낸 게 이번 달이었거든요. 이게 혹시 김명수 그만두기 전에 후닥닥 그러면 이제 뭐 알아보여 거죠. 이런 거 빨리 해라. 그럼 뭐 가기 전에 또 완전히 또 한 건 하고 가는 거죠, 김명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건 대법원으로 넘겨졌으니까 네. 예, 어떻게 될지 좀 계속 추이를 지켜보죠.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이게 사법부가 왜 정치를 하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법 정치.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법부가 자기들이 어떤 법치를 해야지 정치를 왜 하냐.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네. 어떤 항변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나 법대로 해 이렇게 또 교활하게 변명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 나는 법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법대로 한다 하면서 온갖 왜곡된 거 다 해왔거든요. 뭐 훈시 규정이라고 비틀기도 하고 네. 자기들 마음대로 누리고 싶은 기간에 누리면서 또 어떤 건 또 빨리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볼 때 눈높이로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네.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편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형평성 안 맞게 해버리고 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앞에서도 지적됐지만 법원이 전혀 선진적인 법치를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 네. 심하게 말하면은 운동권 같다. 법원도 마치 정치에서 후진적인 운동권 정치를 보는 것처럼 네. 법원도 뭐 아주 선진적인 법적 양심이나 이렇게 하는 게 지혜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네. 누가 센가 뭐 혹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어떤 뭐 대학 때 가졌던 생각대로 해버린다든가.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은 근데 문정권을 거치면서 너무 커져가지고 예. 국민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정권의 발목도 상당히 잡고 있고 네. 지금 사법부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김명수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진짜 사법부를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바로 세우기 위한 전면적인 사법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네. 만약에 그게 문재인 정권 시기에 일시적으로 비틀렸던 거라면은 네.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덜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비틀린 게 아니라 일종의 자유우파 성향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약했습니다. 사법부 내에 그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축적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큰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대법관을 인선하거나 어떤 사법부 내에 중요 뭐 인선이 있을 때 보면은 저 사람이 민변 출신이 아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아니다. 국제인권법 출신이 아니다고 해서 크게 안심하진 못해요. 예를 들어 문제 많이 일으켰던 권순일 대법관이 뭐 자기가 민변 성향을 보였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지점에서 국가의 운명을 제대로 개척을 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 기존의 어떤 우파 성향 대법관이란 분들이 혹은 법관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좀 그런 종북 좌파 성향에 물이 덜 들었다라는 정도였지 올바르게 정말 자유민주주의 투철하게 이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헌법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이거는 뚫고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자라지 않았나. 약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를 한 6년간 쥐고 흔들었던 네. 김명수와 사법부 그 지휘부를 청산하더라도 네. 우리 사법부가 다시 진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법부로 바로 서는 데에는 그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거다. 네, 그거를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그거. 이렇게 북돋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저기 댓글에 우리 그 도태우 변호사 나오시니까 뭐 많이들 그 반가워하시는데 그 중에 CSJ님이 대구 중남구 주민 여러분 네. 도태우 변호사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댓글 올리셨는데 왜 대구 중남구? 중구하고 남구를 합쳐서 이제 줄여가지고 중남구라고 그럽니다. 왜 중남구 주민만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도태우 변호사를 기억하는데 중남구에서 지금 준비하십니까? 예, 중구 남구 이제 그 접경 지역쯤에 제 사무실이 있고요. 일단 법률 사무소가 있고 아무래도 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활동 그 주로 되는 지역이 주로 이제 중구 남구 지역에서 더 많이 접촉도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가 저 곽상도가 국회의원 하던 그 지역이죠? 네, 좀 아픔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구 중남구 지역에서 내년 총선 준비를 우리 도태우 변호사가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선거에 이미 그 2번인가 이렇게 출마 한 번인가 2번인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유권자들 표까지 받은 건 한 번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다가 경선에 이제 뭐 들어가지도 못해서 넣어주지 않아서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해보시니까 어때요? 아유 뭐 여러분 하기 정말 어려운 거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솔직한 말씀으로는 책임감 부분도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탄핵 이런 그 사태 이전에 이런 뭐 정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국가가 굉장히 이렇게 위태롭고 어려운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제도권적인 가교를 놓지 않고 제도권은 따로 또 비제도권은 따로 이렇게 해서는 나라를 좋게 만들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이게 연결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그 노력 자체가 이어져야 된다. 흐름이 이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크고 어쨌든 제가 맡은 데까지는 그런 책임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번 뭐 다음 총선까지는 그건 뭐 제 책임이라고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자녀가 많으신가요? 예, 딸이 넷입니다. 딸만. 딸 부자시네. 그러면 이게 저 딸내 키우시려면은 생활비도 만만치 않게 드실 텐데 그동안 뭐 변호사 활동이라는 게 전부 뭐 박근혜 대통령 변호부터 시작해서 돈 안 되는 변호만 주로 해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이전은 그냥 뭐 일반적인 변호사에 가까웠고 그 이후는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렇게 생활을 위한 사건이나 일반적인 사건 뭐 안 하고 살 수도 없고요. 그러나 뭐 특히 탄핵 초반부 문재인 정권 초반부 때는 뭐 그거는 상당히 그때는 조금 투신한 면이 있었고요. 그때는 나라가 정말 너무 큰일 났다. 이런 자유를 빼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 갔었으니까. 그러셨구나. 그런 중에도 문재인이를 현역 대통령 문재인이를 여적죄로 고발하고 9.19 그때 완전히 남측 대통령이라 그러고 완전 제정신이 아닌.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과의 투쟁에서는 한 번도 제2열에서 본 적이 없어요. 늘 맨 앞줄에 서서. 그게 아마 이제 80년대 저도 87년 학번이다 보니까 그 80년대 운동권 뭐 특히 임종석 이런 사람들은 보고 자란 사람이고요. 임종석 이런 사람이 북한 수령처럼 행세하면서 경호원들 거느리고 마치 뭐 이렇게 영웅 행세를 할 때 그런 거를
보고 저 문제점을 느끼면서 이렇게 지내온 사람이니까 네. 이 탄핵 무렵 날 때 저들이 완전히 이제 전면적으로 하는구나를 이제 좀 간파하기가 쉬웠고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네. 오히려 뻔뻔스럽게 많이 묻다이가 이런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 형국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이고, 김상진 TV 김상진 대표가 슈퍼챗을 하셨네. 아이고, 무슨 아이고, 정말 예? 일선에서 고생하신. 이 집회하는 때 돈도 부족할 텐데 뭔 슈퍼챗까지 하면서 꼭 자기에게 읽어달라는 거겠죠? 읽어드릴게요. 도태우 변호사님을 응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날밤 새면서 기도하시던 것 기억합니다. 이번에 꼭 제도권에 입성 기도합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예. 감격입니다. 예, 정말 예. 우리 역전의 용사들이 예. 정말 빨간 그 진짜 박원순하고부터 싸운 아주 뭐. 예. 예, 그러니까요. 586 운동권이 어느덧 우리 정치에 정말 그 괴물처럼 돼버렸어요. 이젠 정말 사라져야 될, 정말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예. 그래요. 예, 우리 도태우 변호사 오늘은 태극기 집회 후원 계좌 관련해서 소송 1심, 2심에서는 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 대법 3심까지 가서 어떻게든 김명수 재판부와 또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그 잘못을 바로잡겠다. 이걸 통해서 꼭 우리 자유파한테만 아니라 결국은 대한민국 모두에게 공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소송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도태우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네, 모시고 보니까 대구 중구 남구 지역에 지금 내년 총선 출마 준비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대구 중구 남구입니다. 대구 중구 남구의 도태우 변호사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정말 제도권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는 그러나 의미는 참 있다고 생각되는 소송을 귀하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그 한 사회가 살아있다는 게 바로 이런 고성국 대표님 TV처럼 이런 작게 보이지만 의미가 큰 그런 것들을 주목해주고 살려주시면서 사회가 참 굴러갈 수 있는, 잘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내년 총선까지 정말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이 내년 총선 고비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가 결정적으로 정말 다시 한번 중흥하고 도약하는 계기를 맞을 수 있도록 다 함께 힘껏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